11. 저녁 식사가 끝나고 숙녀들이 물러가는 때가 되자 엘리자베스는 언니에게 달려 올라갔다. 그리고 언니가 춥지 않게 단단히 챙겨 입었는지 확인한 후 응접실로 데려갔다. 제인을 본 빅리 자매는 거듭 기쁨을 표하며 반갑게 맞이했다. 엘리자베스는 신사들이 등장하기 전 그들 없이 시간을 보낼 때 지금처럼 빅리 자매가 살갑게 구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다. 두 자매의 대화 솜씨도 대단했다. 연회를 정확히 그려내고 흥미진진한 일화를 들려주고 쾌활한 말투로 아는 사람들을 비웃기도 했다. 하지만 신사들이 들어서자 제인은 더 이상 이들 자매의 주단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빅리 양의 시선은 즉시 다하시를 향했고 그가 몇 걸음 걸어 들어오기도 전에 벌써 그에게 할 말이 있었다. 다하시는 곧장 베넷 양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허스트 씨도 고개를 가볍게 숙이며 정말 기쁩니다 하고 말했다. 장황하고 따뜻한 인사는 빅리의 몫으로 남았다. 그의 마음은 기쁨과 배려로 넘쳐났다. 그는 제인이 바뀐 방의 환경 때문에 힘들어할까봐 처음 반 시간을 벽난로에 장작 넣는 일로 보냈다. 제인은 그가 권하는 대로 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난로가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그런 다음에야 제인의 옆자리에 앉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좀처럼 말을 건네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반대편에서 바느질을 하며 이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차 마시는 시간이 끝나자 허스트 씨는 처제에게 카드 게임을 상기시켜 보았으나 헛수고였다. 다하시 씨에게 카드 게임을 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그녀가 몰래 알아낸 것이다. 허스트 씨는 곧바로 모두에게 카드 게임을 하자고 공개적으로 애원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빅리 양이 아무도 카드 게임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에게 분명히 말했고 다른 사람들도 침묵으로 그 말에 동조했다. 그러나 허스트 씨는 소파에 길게 누워 잠을 청하는 일 말고는 딱히 할 일이 없었다. 다하시는 책 한 권을 집어들었다. 빅리 양도 똑같이 따라했다. 주로 팔찌와 반지를 만지작거리는데 열중하던 허스트 부인은 이따금 빅리와 베넷 양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빅리 양의 관심은 자신이 직접 읽고 있는 책뿐만 아니라 다하시의 독서를 지켜보는 데도 쏠려 있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에게 질문을 하거나 그가 읽고 있는 페이지를 들여다보거나 했다. 하지만 어떻게 해도 상대방을 대화로 끌어낼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근성으로 대답하며 독서만 계속했다. 순전히 다하시가 읽고 있는 책의 두 번째 권이라는 이유로 골랐을 뿐인 책에 흥미를 느껴보려고 애쓰던 그녀가 마침내 실정이 났는지 하품을 늘어지게 하며 말했다. 저녁 시간을 이렇게 보내니 참 즐겁네요. 정말이지 독서처럼 재미난 일이 또 있을까? 책 말고 다른 일은 얼마나 빨리 물리든지. 제게 집이 생겼는데 거기 멋진 서재가 없다면 정말 불행할 거예요. 누구도 대꾸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녀는 다시 학품을 하고 책을 옆에 내려놓은 뒤 뭔가 재미난 일이 없나 방을 둘러보았다. 그때 오빠가 베넷 양에게 무도회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듣고 그녀는 오빠 쪽으로 몸을 획 돌리며 말했다. 그런데 말이에요. 찰스 오라버니, 네드필드에서 무도회를 열겠다고 한 말 진심이에요? 아직 결심을 완전히 굳힌 게 아니라면 여기 계신 분들과 상의해보라고 조언하고 싶네요. 우리 가운데 춤추는 일을 즐거움이라기보다 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 않을 듯한데요. 혹시 다하시를 두고 하는 말이라면 다하시는 원한다면 무도회가 시작되기 전에 침실로 가서 잠이나 자면 되겠지. 빅리가 큰 소리로 받았다. 하지만 무도회는 이미 확정된 사항이야. 니컬스가 화이트 수프를 충분히 만들어 놓는 대로 초대장을 돌릴 생각이야. 좀 더 색다른 식으로 진행한다면 무도회가 더욱 즐겁겠죠? 그녀가 대답했다. 그런 모임의 통상적인 진행을 보면 견딜 수 없이 지루한 면이 있다니까요. 춤 대신 대화를 그날 모임의 주 행사로 삼으면 더 현명한 모임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 틀림없이 현명한 모임은 되겠지, 캐롤라인. 하지만 무도회다운 모습과는 사뭇 거리가 있겠지. 빅리 양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곧바로 일어나 방 안을 서성거렸다. 그 모습은 우아했고 그런거리도 반듯했다. 하지만 그 모습을 자랑하려는 대상인 다하시는 요지부동 여전히 책에만 푹 빠져 있었다. 그의 관심을 끌려는 간절한 바람으로 그녀는 한 가지 시도를 더 해봐야겠다고 마음먹고 엘리자베스 쪽으로 돌아서며 말했다. 일라이자 베넷 양, 일어나서 저를 따라 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서 방을 돌고요. 그렇게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다가 이런 동작을 하면 기분이 참 상쾌해진답니다. 엘리자베스는 놀라면서도 곧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다.
빅리 양은 이 친절함을 통해 노린 진짜 목적에도 못지않게 성공을 거두었다. 다하시 씨가 눈을 들었다. 엘리자베스에게 그렇듯 그에게도 빅리 양의 관심이 새삼스러워 무심결에 책을 덮었다. 그러자 빅리 양은 즉각 그에게도 자신들 쪽으로 와서 함께 걷자고 권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그는 두 숙녀가 일어나 방안 이곳저곳을 걷는 이유는 두 가지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만약 자기까지 같이 한다면 둘 중 어느 쪽이든 방해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저게 대체 무슨 소리람? 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라고 빅리 양이 말하면서 엘리자베스에게 무슨 소린지 알겠어요? 하고 물었다. 전혀 모르겠어요.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다하시 씨가 우리를 비난하려 한다는 건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 저분을 실망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슨 뜻인지 안 물어보는 거예요. 하지만 빅리 양은 무슨 일이든 다하시를 실망시키는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사람이었다. 따라서 그 두 가지 이유라는 게 대체 뭐냐고 끈덕지게 물었다. 설명하지 않을 까닭이 없지요. 빅리 양이 말할 틈을 주자마자 그가 말했다. 우선 두 분이 저녁 시간을 그런 식으로 보내기로 한 것은 서로를 신뢰하며 무언가 은밀히 논의할 일이 있다는 것이겠죠. 아니면 자신의 모습이 그럴 때 가장 돋보인다고 여기는 것이겠고요. 전자가 이유라면 그저 제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완벽히 방해가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후자가 이유라면 난로가에 앉아 있어야 두 분의 모습을 훨씬 더 잘 감상할 수 있죠. 어머머 놀랐군요. 빅리 양이 소리쳤다. 그렇게 얄미운 말씀은 처음 들어봐요. 엘리자베스 양, 저 말을 어떻게 응징하죠? 그럴 생각만 있다면 그보다 쉬운 일도 없죠.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모두 서로를 괴롭히고 응징할 수 있어요. 약 올리는 거죠. 비웃던가요. 두 분이 친하시니 그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잘 아실 텐데요. 하지만 제 명예를 걸고 말하는데 저는 그런 일을 못해요. 다하시 씨와 저는 아직 그럴 만큼 친하지는 않답니다. 침착한 기질과 차분한 심성을 지닌 분을 약 올리리라뇨? 못하죠. 못하고 말고요. 그래봤자 다하시 씨는 신경도 안 쓰실 거예요. 비웃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원해도 비웃을 거리가 없으니 괜히 시도했다가는 우리만 웃음거리가 될 거예요. 아마 다하시 씨는 그런 비웃음을 즐길걸요? 다하시 씨가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니 엘리자베스가 큰 소리로 말했다. 참 흔치 않은 이점이네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흔치 않기만을 바랍니다. 저런 분을 너무 많이 알면 제게 큰 손해일 테니까요. 저는 누구를 비웃는 걸 정말로 좋아하거든요. 빅리 양이 실제 이상으로 저를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다하시가 말했다. 가장 현명하고 가장 훌륭한 사람, 아니 가장 현명하고 가장 훌륭한 행동도 인생 제일의 목표가 농담인 사람에게는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있긴 있죠.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하지만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제가 현명하거나 훌륭한 것을 조롱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어리석은 짓과 어처구니 없는 짓, 변덕과 일관성 없는 행동만이 서로를 즐겁게 할 뿐이에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그런 사람들을 비웃겠습니다. 하지만 다하시 씨는 그런 단점을 갖고 계신 분은 아니겠죠. 그런 단점이 없기란 누구도 불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뛰어난 지성도 조롱거리가 되고 마는 단점은 평생 피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허영심이나 오만함 같은 단점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허영심은 확실히 단점입니다. 하지만 오만함은 정녕 정신적으로 우울한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그런 경우라면 언제든 그 오만함이 잘 제어될 겁니다. 엘리자베스는 웃음을 참으려고 고개를 돌렸다. 엘리자베스 양, 다하시 씨에 대한 신문은 이제 끝났겠죠? 빅리 양이 말했다. 결과는 어떤가요? 신문 결과 다하시 씨는 아무런 단점도 없다고 완벽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꾸밈없이 본인 스스로 인정하시니까요. 아닙니다. 다하시가 말했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게도 단점이 제법 있지만 그 단점이 제 지성과 관련된 것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지요. 제 기질은 저조차도 보증할 수 없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든 좀처럼 굴복하지 않는 편입니다. 세상을 편히 살아가기에는 지나칠 만큼요. 의당 그래야 하는데도 저는 어리석고 부도덕한 사람들의 은행을 빨리 잊지 못합니다. 제게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도요. 그런 생각을 지우려고 애를 써도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화를 잘못 푸는 기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호감을 잃으면 그걸로 영원히 끝입니다.
바로 그게 다하시 씨의 진짜 단점이군요. 엘리자베스가 외쳤다. 누구르뜨리기 어려운 화는 성격의 어둠을 만들죠. 하지만 단점을 잘 선택하셨네요. 정말 제가 비웃을 수가 없군요. 제 비난이라면 안심하세요. 저는 저마다의 성격에 아무리 훌륭한 교육을 받더라도 극복할 수 없는 특별히 악한 면과 타고난 결함이 있기 마련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다하시 씨의 단점은 모든 사람을 싫어하는 성향이겠군요. 그럼 엘리자베스 양의 단점은 모든 사람을 자의적으로 오해하는 성향이겠군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음악이나 더 즐겨요. 자신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대화에 실정이 난 빅리 양이 소리쳤다. 루이자 언니, 형부를 깨워도 괜찮을까? 허스트 부인은 음악 연주를 반대하지 않았다. 피아노 뚜껑이 다시 열렸고 잠시 생각에 잠겼던 다하시도 유감스러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엘리자베스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쏟고 있어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12. 언니와 합의한 뒤 다음날 아침 엘리자베스는 그날 안으로 두 사람을 집으로 태우고 갈 마차를 보내달라고 엄마에게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베넷 부인은 제인이 꼭 일주일을 채우게 되는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딸들이 네드필드에 머물 계산을 했기에 그 전에 돌아온다면 기쁜 마음으로 딸들을 맞이할 수 없었다. 그러니 답장은 호의적이지 않았다. 적어도 집에 돌아가고 싶어 안달이 난 엘리자베스의 바람에는 맞지 않았다. 베넷 부인은 화요일까지는 도저히 마차를 준비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추신해 빅리 씨와 빅리 양이 좀 더 머물다 가라고 권한다면 자신은 기꺼이 딸들을 양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이에 단호히 반대했다. 더 머물다 가라고 권할 것 같지도 않았다. 오히려 공연이 오래 폐를 끼친다고 여길까봐 걱정돼서 언니에게 빅리 씨의 마차를 빌려 타고서라도 즉시 떠나자고 재촉했다. 결국 그날 아침 두 자매는 네드필드를 떠나겠다는 원래의 계획을 전하고 마차를 빌려달라고 부탁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뜻을 전하자 걱정하는 말들이 쏟아졌다. 적어도 다음 날까지는 더 머물다 가라는 바람을 담은 말에 제인의 마음이 흔들려 결국 그들의 출발은 다음 날로 연기되었다. 막상 그렇게 결정되자 빅리 양은 그런 제안을 했다는 게 후회스러웠다. 두 자매 중 한쪽에 대한 애정보다 다른 한쪽에 대한 질투심과 미움이 그만큼 더 컸다. 그 집의 주인은 베넷 자매가 그토록 서둘러 떠난다는 얘기를 듣고 진심으로 아쉬워하며 베넷 양이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는 않았으니 위험할 수도 있다며 거듭 설득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제인은 옳다고 느끼면 단호한 편이었다. 다하시 씨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엘리자베스는 네드필드에 충분히 오래 있었다. 그가 바란 것 이상으로 엘리자베스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게다가 빅리 양이 그녀에게 무리하게 굴고 평소보다 더 심하게 그를 괴롭혔다. 그는 이제부터는 현명하게 처신하면서 어떤 호감도 함부로 내보이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고 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줘서 그녀를 우쭐하게 만드는 일도 결코 하지 않겠다고 단단히 마음먹었다. 그리고 혹시 자신이 그런 희망을 암시한 적이 있다면 베넷 자매가 떠나기 전 마지막 날 자신이 보이는 행동이 그런 희망을 확인시키든 좌절시키든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했다. 그런 생각을 단단히 다지며 그는 토요일 내내 엘리자베스에게 채열마디도 하지 않았다. 딱 한 번 반 시간쯤 단둘이 있게 되었을 때도 아주 착실히 책만 들여다봤을 뿐 그녀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일요일 아침 예배가 끝나자 거의 모두들 화기애애하게 작별이 행해졌다. 마지막 순간 빅리 양은 황급히 엘리자베스에게 더 공손하게 대했다. 제인에 대한 애정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롱본에서든 네드필드에서든 다시 만난다면 언제나 기쁠 거라고 제인에게 화근한 뒤 작별할 때 부드럽게 안아주기까지 했다. 엘리자베스하고는 악수까지 나누었다. 엘리자베스도 더없이 쾌활한 모습으로 모두에게 작별을 구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자매는 어머니에게서는 그다지 따뜻한 환대를 못 받았다. 베넷 부인은 딸들이 벌써 돌아온 것을 의아해하며 그렇게까지 성가시게 굴었다니 잘못했다며 꾸지름까지 했다. 제인의 감기가 도질 게 뻔하다고 했다. 반면에 아버지는 아주 간략하게 기쁨을 표현하긴 했지만 다시 보게 된 딸들을 진심으로 반가워했다. 마침 그는 가족들 사이에서 이 두 딸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절감하던 참이었다. 제인과 엘리자베스가 없으니 저녁에 모두 모여 대화를 나눌 때 활기가 없었고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두 자매는 메리가 평소처럼
통주저음과 인간의 본성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새로운 논문들도 들여다보고 남들에게 해줄 캐캐묵은 도덕에 관한 몇 가지 새로운 표현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캐서린과 리디아는 두 언니들을 위해 그와는 다른 종류의 얘기거리를 준비해 두었다. 지난 수요일 이후 연대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이야기가 돌았는데 장교 몇몇이 얼마 전 이모부와 함께 식사를 했고 사병 한 명이 체벌을 당했고 포스트 대령이 곧 결혼할 거라는 소문이었다. 13. 여보, 부탁이 있어. 다음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베네 씨가 아내에게 말했다. 오늘 저녁 식사는 좀 근사하게 차려야겠어요. 손님 한 사람이 올 것 같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보? 내가 알기론 올 사람이 없는걸요? 샬럿 루커스가 놀러 온다면 모를까. 그 애라면 보통 때 차려내는 식사로 충분해요. 그 정도만으로도 제 집에서는 자주 접하지 못하는 식사일 텐데요. 내가 말하는 사람은 신사예요. 우리 집에는 처음 오는 사람이고. 베넷 부인의 눈이 반짝거렸다. 신사면서 우리 집에 처음 오는 사람이라니. 그럼 틀림없이 빅리시군요. 아니 제인, 얘는 왜 한마디 귀뜸도 안 한담? 영악한 것. 좋아요. 빅리시라면 정말 만나고 싶어요. 하지만 아이고 참 운이 없네. 오늘은 요리할 생선이 한 마리도 없는데. 예, 리디아 배를 눌러라. 히일에게 당장 얘기해야겠다. 빅리시가 아니요. 남편이 말했다. 나도 평생 한 번도 못 본 사람이야. 아버지의 이 말은 온 가족을 놀라게 했다. 그는 아내와 5 딸에게 해서 동시다발적인 열띤 질문 공세를 당하는 즐거움을 누렸다. 한참 동안 가족들이 호기심을 만끽하고 난 뒤 그가 이렇게 설명했다. 한 달 전 이 편지를 받았는데 내가 보름 전쯤 답장을 보내서 다소 민감한 문제라 일찌감치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거든. 우리 친척 콜린스 씨가 보낸 편지야. 내가 죽고 나면 자기 마음대로 당신과 애들 모두를 우리 집에서 즉시 내쫓을 수 있는 사람이지. 어머머 여보, 아내가 소리쳤다. 그 말은 도저히 참고 들어줄 수가 없네요. 제발 그 혐오스러운 사람 얘기랑 마요. 당신 재산이 당신 자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한사상속으로 넘어가다니 정말 세상에서 제일 끔찍한 일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가 만약 당신이라면 그런 사태에 대해 오래전에 이런저런 대비책을 세워놓았을 거예요. 제인과 엘리자베스는 엄마에게 한사상속의 속성을 설명하려고 했다. 전에도 종종 시도해봤지만 베넷 부인에게는 이해의 한계를 넘어서는 주제였다. 그러니 베넷 부인은 딸이 5이 되는 집안의 재산을 아무도 상관도 없는 남자에게 그 사람 좋으라고 몽땅 넘기는 일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비통한 심정으로 욕만 해댈 뿐이었다. 분명 극히 부당한 처사지. 베넷 씨가 말했다. 콜린스 씨가 롱본을 물려받을 죄를 용서받을 길은 없을 거야. 하지만 그가 보낸 편지를 보고 자기 생각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알게 되면 당신도 조금은 누그러질 거요. 아니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당신에게 편지를 보내다니 그 사람 참 뻔뻔하네. 아주 위선적이고 나는 그런 가정스러운 사람은 정말 싫어요. 왜? 차라리 예전에 자기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하고 계속 싸우지 않고요. 글쎄, 실은 편지를 보면 알겠지만 그도 제 아버지 일이 제법 마음에 걸리나 보. 편지가 나오네요. 켄트주 웨스트럼 인근 헌스퍼드 10월 15일 존경하는 어르신께 어르신과 제 선친 사이의 불화가 늘 마음이 쓰였습니다. 불행히 아버님을 잃고 저는 두 집안의 불화를 해소하고픈 바람이 종종 들었으나 한동안 저 자신의 회의적인 생각 때문에 주저했습니다. 생전에 줄곧 당신께서 멀리했던 분과의 친교가 혹여 돌아가신 분을 기억할 때 불경스럽게 비춰지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잘 들어봐요, 여보. 하지만 이제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결심이 섰습니다. 이번 부활절에 저는 성직 임명을 받았습니다. 운 좋게도 고 루이스 드 버그 경의 미망인이신 존경하는 캐서린 드 버그 기부인의 후위에 힘입어 특별 대접을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된 덕분이죠. 기부인께서 베풀어 주신 후위로 이제 제가 이곳 교구의 소중한 성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기부인께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신심을 다해 처신하고 언제든 영국 국교회가 정한 의식과 의례를 실행하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직자로서
제 영향 아래에 있는 모든 가족들의 평화로운 은총을 늘리고 확립하는 일을 의무로 여깁니다. 그러니 이러한 까닭으로도 저는 제 선의의 제안이 크게 칭찬받을 일이라고 자부합니다. 제가 롱본 재산의 차기 상속자라는 상황은 부디 너그럽게 봐주시고 그게 제가 내미는 올리브 가지를 거절하는 이유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제가 어르신의 영예들께 피해를 입히는 장본인이 된다는 생각만 하면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심심한 사과를 드리며 기꺼이 가능한 모든 보상을 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분명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르신 댁을 방문하는데 반대가 없으시다면 11월 18일 월요일 4시경 어르신과 어르신의 가족을 찾아뵙는 기쁨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 다음 주 토요일 밤까지 어르신께 폐를 끼치게 될 것 같습니다. 캐서린 기부인께서는 예배를 집행할 다른 성직자를 구해놓기만 하면 한 번 정도 제가 일요일에 자리를 비우는 걸 반대하실 분이 결코 아니시니 그 정도 기간이면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사모님과 영예들께도 제 존경심을 담아 안부 인사를 전합니다. 어르신의 행복을 기원하는 친척 윌리엄 콜린스 올림. 그러니 오늘 4시에 이 화친의 사절기 어긴 신사가 도착한다는 얘기지. 편지를 접으며 베네 씨가 말했다. 콜린스 씨는 매우 양심적이고 예의 바른 청년 가수, 특히 캐서린 귀부인께서 그를 다시 우리 집에 보내줄 만큼 관대하시다면 그와 알고 지내면 유익할 것이고, 어쨌든 우리 딸들에 대해 하는 말은 일리가 있네요. 애들한테 어느 정도 보상만 한다면야 제가 그 사람을 말릴 이유는 없죠. 그 사람이 우리 몫으로 생각하는 보상을 어떻게 할지 짐작하기가 어렵네요. 제인이 말했다. 하지만 진심이라면 칭찬받을 일이에요. 엘리자베스는 콜린스 씨가 캐서린 귀부인을 향해 품고 있다는 각별한 존경심이 가장 놀라웠다. 그리고 요청만 있으면 교구민의 세례와 결혼과 장례를 떠맡는 친절을 베풀겠다는 생각도 놀라웠다. 별스러운 사람이 틀림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대체 무슨 소리인지 도통 알 수가 없네요. 편지의 문체를 보니 점잔을 빼고 과시하는 면모가 엿보여요. 그리고 자기가 차기 상속 권리자라는 사실에 대해 사과드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 사람이 도움을 줄 것 같지 않아요, 아버지? 이 사람 분별력을 제대로 갖춘 사람일까요? 그런 것 같지 않구나, 얘야. 왠지 그 정반대 유형으로 판명이 날 것 같은 확신이 강하게 들어 편지에 비굴한 아첨과 거드름이 뒤섞여 있는 걸 보니 그럴 조짐이 있네. 하지만 빨리 만나보고 싶구나. 장문을 두고 봤을 때 그 사람의 편지에 결점은 없어 보여. 메리가 말했다. 올리브 가지가 아주 참신한 비유는 아니지만 괜찮은 표현 같아. 캐서린과 리디아는 편지에도 편지를 쓴 사람에게도 관심이 없었다. 사촌이라는 사람이 주홍색 제복을 입고 올 리 없고 그들은 이미 몇 주 전부터 그것과 다른 색 옷을 입은 남자들과는 함께 있어도 조금도 즐겁지 않았기 때문이다. 엄마인 베네 부인에 대해 말하자면 그녀는 콜린스 씨의 편지에 그동안 품었던 악감정을 상당 부분 털어냈다. 그리고 제법 침착하게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해 남편과 딸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콜린스 씨는 방문 시간을 정확히 지켰고 온 가족으로부터 대단히 예의 바른 환대를 받았다. 베네 씨는 사실상 말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가족들은 대화를 나눌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었고 콜린스 씨는 대화를 독려할 필요 없이 본인은 침묵하고 있을 뜻이 없었다. 그는 키가 크고 살집 좋은 25살 청년이었다. 태도는 진지하고 근엄했으며 매너는 극도로 격식을 따지는 편이었다. 자리에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베네 부인에게 정말 훌륭한 따님들을 두었다고 격찬하며 따님들의 미모에 대해 익히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 명성이 진실에 못 미치는 경우 같다고 말했다. 그는 오래지 않아 따님들 모두의 훌륭한 결혼을 보게 되리라 의심하지 않는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런 의례적인 정중한 인사말은 그 말을 듣는 몇몇 가족들의 취향과는 크게 맞지 않았지만 베네 부인만은 예외였다. 어떤 찬사도 마다하지 않는 그녀는 냉큼 대답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콜린스 씨. 저도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애들이 다 굶어 죽을 판이니까요. 세상 일이란 참 이상하게 결정되죠. 이곳의 한사 상속권을 말씀하시는군요. 그럼요, 콜린스 씨. 정말 그렇습니다.
가엾은 우리 딸로서는 정녕 통탄할 일이라는 사실을 콜린스 씨도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콜린스 씨를 비난하려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은 순전히 운수소관이라는 걸 저도 알아요. 일단 한사상속 재산이 되어버리면 그게 어디로 갈지 알 길이 없답니다. 아름다운 사촌들에게 닥칠 불행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지만 너무 성급하게 나서는 것 같아서 지금은 자중하겠습니다. 여하튼 따님들을 존중할 각오를 충분히 다지고 이곳에 왔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좀 더 친분을 쌓게 되면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음을 알려오는 바람에 그의 말이 끊겼다. 자매들은 서로를 바라보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콜린스 씨에게는 경탄의 대상이 이들 자매들 뿐이 아니었다. 그는 홀과 정찬실, 집안의 모든 가구들을 꼼꼼히 둘러보며 찬사를 들어놓았다. 이 모든 것들이 장차 자기 것이 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겠지 하는 분한 생각만 아니었다면 그야말로 베넷 부인의 가슴에 깊은 감동을 주는 찬사였을 것이다. 저녁 식사 또한 제 차례가 됐는지 콜린스 씨의 찬사의 대상이었다. 그는 아름다운 사촌들 중에서 누가 이런 훌륭한 요리 솜씨의 주인공인지 진심으로 알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베넷 부인은 다소 쏘아붙이며 자기 가족이 훌륭한 요리사를 쓸 정도는 좋게 된다고 그의 질문을 바로잡으면서 딸들은 부엌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가 마음이 상했다면 용서해달라고 간청했고 베넷 부인은 조금 누그러진 말투로 전혀 상관 안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그는 거의 15분가량이나 줄기차게 사과를 이어나갔다. 14. 식사하는 동안 베넷이는 거의 말이 없었다. 하지만 하인들이 물러나자 손님과 대화를 나눌 적당한 때라고 생각했는지 콜린스 씨를 빛나게 할 만한 화제를 적각 꺼냈다. 그는 캐서린 더 버그 기부인의 후원을 받게 되었으니 운이 참 좋은 것 같다면서 그의 소망에 관심을 기울여주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다니 대단히 특별해 보인다고 말했다. 베넷 씨가 이보다 더 좋은 화제를 선택할 수는 없었다. 콜린스 씨는 귀부인에 대한 찬사를 열렬히 쏟아냈다. 그리고 이 화제는 평소보다 훨씬 더 근엄한 태도를 보일 만큼 그를 우쭐하게 만들었다. 그는 평생 상륙의 정 가운데 캐서린 귀부인만큼 상냥함과 겸양의 미덕을 보인 분은 본 적이 없다고 뽐내며 주장했다. 그는 귀부인 앞에서 영광스럽게도 이미 2차례나 했던 설교를 그분께서 인자하게도 달갑게 받아주셨다고 했다. 그리고 귀부인께서 자신을 로징스 저택의 정찬 자리에 2번이나 초대하셨으며 지난 토요일에는 저녁 때 열리는 쿼드릴 카드 게임의 참가자 수를 맞추려고 부르셨다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귀부인을 오만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는 귀부인에게서 상냥한 모습 외에 다른 모습은 보지 못했으며 귀부인께서는 늘 다른 신사들에게 말씀하시듯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며 자신이 지역 사교 모임에 참석하거나 친척을 방문할 목적으로 간혹 한두 점 교구를 비워도 전혀 언짢아하지 않으신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황송하게도 귀부인께서 신부감을 현명하게 고를 수만 있다면 되도록 빨리 결혼하라는 조언까지 해주셨다고 했다. 한 번은 귀부인께서 몸소 누추한 목사관에 납시어 자신이 손본 모든 것들을 칭찬해 주시며 심지어 위층 다락방에 선반을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까지 하셨다고 했다. 정말 너무나 품격 있고 예의 바르신 분이시군요. 베넷 부인이 말했다. 지극히 너그러우신 분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어요. 대부분의 상류층 귀부인들이 그분을 닮지 않은 게 유감이네요. 그분께서 콜린스 씨 댁 근처에 사시나요? 귀부인의 로징스 파크와 제 비천한 집에 딸린 정원이 좁다란 길 하나로 나뉩니다. 귀부인께서 미망인이라고 하셨죠, 콜린스 씨? 다른 가족분은 안 계신가요? 로징스의 상속녀이자 막대한 재산을 소유한 영예가 한 분 계십니다. 세상에, 베넷 부인이 고개를 저으며 외쳤다. 그럼 그 따님이 여느 아가씨보다 훨씬 더 부자라는 소리군요. 대체 어떤 아가씨죠? 예쁜가요? 정말 너무도 아름다운 아가씨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더 버그 양은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다고 말하는 여자들보다 더 빼어난 미모를 가졌다고 캐서린 귀부인께서 말씀하실 정도랍니다.
아가씨의 이목구비에 기품 있는 집안 출신임을 보여주는 면모가 서려있기 때문이지요. 불행하게도 병약한 체질인지라 교양면에서 많은 진전을 보이지 못한 점이 조금 유감스럽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않았으면 틀림없이 교양도 충분히 쌓았을 겁니다. 아가씨의 교육을 담당하며 지금도 귀부인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부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아가씨께서는 완벽하다 싶을 만큼 상냥하셔서 아가씨 소유의 조랑말이 끄는 사륜마차를 타고 비천한 제 집에 몸소 들르시기도 합니다. 그 아가씨께서 폐하를 아련하셨나요? 왕실을 드나드는 숙녀들의 이름 중에서 그 아가씨 이름은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불행하게도 건강이 안 좋아서 아직 런던에 나가시지 못했습니다. 제가 일전에 캐서린 귀부인께도 말씀드린 바이지만 바로 그 때문에 영국 왕실이 가장 찬란한 장식을 빼앗긴 셈이지요. 귀부인께서 제 비유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저는 기회만 닿는다면 언제든 숙녀들의 마음에 들 섬세한 찬사를 바치며 행복을 느낍니다. 캐서린 귀부인께도 매력적인 아가씨께서는 공작 부인이 되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며 아무리 지체 높은 집안이라도 아가씨를 맞이한다면 아가씨가 그 집안으로 인해 위험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이 아가씨 덕분에 빛을 발하게 되리라고 이미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찬사야말로 귀부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작은 선물이자 제가 반드시 바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관심이랍니다. 참으로 적절한 생각입니다. 베네시가 말했다. 그처럼 섬세하게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는 재능을 가졌다는 건 행운이죠. 상대방의 기분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재능이 순간적인 충동에서 나오는지 아니면 미리 연구해둔 결과물인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주로 순간적으로 스치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물론 가끔은 일상적인 상황에 맞아떨어지는 품이 있는 소소한 찬사를 떠올리거나 준비하면서 혼자 즐기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되도록 그런 찬사가 사전에 연구해둔 결과물처럼 보이지 않도록 합니다. 베네시의 기대는 충분히 채워졌다. 예상대로 친척 콜린스 씨는 좀 모자라는 사람이었다. 그는 짜릿한 쾌감을 느끼며 콜린스 씨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했다. 의연하고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고 간혹 엘리자베스를 쳐다볼 때를 제외하고는 함께 기쁨을 즐길 사람도 필요치 않았다. 하지만 차를 마실 시간이 되자 이런 쾌감이 실컷 충족된 모양인지 베네시는 손님을 다시 응접실로 데리고 나왔다. 차를 다 마신 뒤 그는 콜린스 씨에게 딸들을 위해 책을 좀 읽어주면 기쁘겠다고 낭독을 청했다. 콜린스 씨는 즉각 그 청에 응하며 책을 한 권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는 그 책을 보고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순회 도서관에서 빌려온 것이 틀림없었다. 갈로수에 있어요. 그는 그 책을 보고 깜짝 놀라 움찔하더니 자기는 소설책은 절대로 안 읽는다며 용서를 구했다. 키티가 그를 뚫어지라 쳐다봤고 리디아는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다른 책들이 주어지자 그는 한참 숙고한 뒤 포다이스의 설교집을 골랐다. 이 포다이스의 설교집은 1766년에 출간된 제임스 포다이스의 숙녀를 위한 설교집. 그가 그 책을 펼치자 리디아가 하품을 했고 극히 단조롭고 엄숙한 어조로 3페이지쯤 읽었을 때는 이렇게 말을 꺼내 낭독을 방해했다. 엄마, 필립스 이모부가 리처드를 해고한다고 하신 말씀 들었어요? 만약 그리 된다면 포스트 대령님이 리처드를 고용할 거라고 했어요. 토요일에 이모가 직접 말해 주셨어요. 내일 메리턴에 가서 어떻게 되나 알아봐야겠어요. 데니 씨가 런던에서 언제 돌아오는지도 물어보고요. 리디아는 큰언니와 둘째 언니로부터 당장 입을 다물라는 핀잔을 들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콜린스 씨가 책을 옆으로 내려놓으며 말했다. 어린 아가씨들이 진지한 책에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는 익히 봐왔습니다. 전적으로 그들을 위해 쓰인 책들인데도 그렇더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로서는 놀라운 일입니다. 아가씨들에게 교훈만큼 유익한 것도 없지요. 하지만 우리 어린 사촌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베네시 쪽으로 돌아서서 주사위 게임의 상대로 자신이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다. 베네시는 딸들끼리 시시한 얘기나 하며 즐기도록 내버려둔 처사는 정말 잘한 일이라며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베네 부인과 언니들은 리디아가 버릇없이 끼어들어 죄송하다고 정중히 사과했다. 그리고 책을 계속 읽어준다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콜린스 씨는 리디아에게 유감이 없으며
그런 행동을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안심시켰다. 그러면서 그는 베네시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주사위 게임을 준비했다.